법무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매년 쏟아지는 최신 판례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가기 정말 벅차시죠? 그렇죠. 단순히 요지만 외우자니 뭔가 부족하고 판결문 전체를 읽자니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법무사 수험생이신 당신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핵심 전원합의체 판결 3가지를 뽑아서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 드릴게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새 판결은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다투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오랜 관습과 현대적 재산권이 충돌할 때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 둘째는 계약의 자유라는 대원칙이 개인의 공정함이라는 가치와 부딪힐 때 어떻게 조율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 아이 한 명의 행복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와, 이건 단순한 판례 공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엿보는 흥미진진한 과정이 될 겁니다. 듣기만 해도 흥미롭네요. 그럼 그 첫 번째 가치 충돌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런 상황 법학 공부하면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땅이랑 그 위에 건물이 한 사람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건물 철거에 대한 약속은 따로 없었고요. 네. 이때 새 땅 주인이 내 땅이니 건물 부숴라고 하면 정말 부숴야 할까요? 오랫동안 우리 법원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철거되는 걸 막아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낡아 보이는 관습이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판결의 정식 쟁점은 건물 철거 특약 없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온 오랜 관습법이 과연 지금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는가입니다. 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진 거죠.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것을 뿌리부터 흔들어 본 겁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결론적으로 그렇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죠. 근데 요즘처럼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 시대에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가 궁금합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억울함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왔던 거고요. 하지만 다수 의견의 논리를 뜯어보면 크게 4가지 뼈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민법 제185조 자체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해서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에 관습법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걸 가장 큰 방패로 삼은 거군요. 그렇죠. 법정지상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이상 토지 소유권이 일부 제한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합니다. 바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에요. 건물을 부수는 문제요? 네.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건 개인의 손실을 넘어 엄청난 사회적 낭비라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은 바로 이 낭비를 막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확실히 건물을 부수는 건 비효율적이긴 하죠. 하지만 그 비용을 왜 토지 소유자가 감당해야 하냐는 반론도 가능하지 않나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은 세 번째 근거로 토지 소유자 보호장치도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보호장치요? 네, 법정지상권이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거든요. 견고한 건물은 30년, 그 외의 건물은 15년으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 즉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짜로 쓰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공짜로 땅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양측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본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이유는 뭐였나요? 이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서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중요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건물을 부수는 게 옳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습법을 폐지할 만큼 명백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순수한 법 이론보다는 현실적인 경제적 효용과 사회적 안정을 더 중시한 아주 실용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재산권 보호보다는 현실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쪽을 택한 거네요. 하지만 김재응 대법관의 반대 의견은 이런 다수 의견에 정면으로 맞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논리였죠? 네, 반대 의견은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고 외친 겁니다. 이 관습은 애초에 관습법의 성립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설령 과거엔 그랬더라도 오늘날엔 더 이상 법적 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정면으로 부딪히네요. 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건물 소유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거래 당사자들이 등기부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원칙에 맞다는 훨씬 더 원칙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판결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판결에서 법원이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 오랜 관행에 손을 들어줬다면 두 번째 판결은 계약서에 적힌 당사자들의 약속을 법원이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을 어기면 무조건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보죠. 네네. 그런데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1억 원뿐이라면 법원이 10억 원 너무 과하니 2억만 줘라 하고 깎아줄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냐 위약벌이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맞습니다. 이 두 개념을 구별하는 게 이 판결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네가 내 차를 긁으면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니 그냥 미리 100만 원으로 정해두자는 약속입니다. 아, 네. 나중에 손해액을 증명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보기에 100만 원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명확한 규정이 있죠. 맞습니다.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거군요. 그럼 위약벌은 뭔가요? 위약벌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톱스타 연예인이 특정 휴대폰 회사와 전송 모델 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 중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발각되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벌금 50억 원을 내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와, 50억이요? 네, 이 50억 원은 휴대폰 회사의 실제 손해를 메우기 위한 돈이 아니에요. 계약을 절대로 어기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벌금이자 족수해주요. 이게 바로 위약벌입니다. 아,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인 거죠. 와, 비유가 확실하네요. 그럼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이 벌금 50억에 대해서도 너무 과하다며 직접 깎아줄 수 있느냐는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다수 의견의 결론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였습니다. 안 된다. 네, 그 논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만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 위약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 위약벌은 언급이 없군요. 네, 이건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둘을 구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법조문에 없는 걸 법원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기능의 차이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손해를 전보하는 게 목적이지만 위약벌은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게 목적이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셋째는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맞습니다. 위약벌은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내용인데 법원이 여기에 쉽게 개입해서 그 약속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계약의 구속력을 존중하자는 거죠. 그럼 계약서에 터무니없는 위약벌 조항이 있어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힘 있는 쪽이 계약서에 엄청난 벌금을 넣어두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있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셨고 다수 의견도 그에 대한 안전장치는 남겨뒀습니다. 아, 어떤 거죠? 그 조항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할 수는 있다는 여지를 둔 거죠. 아, 무효로. 네. 하지만 이건 법원이 직접 금액을 깎아주는 감액과는 다릅니다. 요건이 훨씬 까다롭고 아예 무효를 선언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라 실제로는 적용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당사자들의 약속을 최대한 존중하되 정말 막 나가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하겠다는 거네요. 하지만 이 판결 반대 의견이 무려 6명이나 됐다고요? 거의 팽팽했는데요? 네, 반대 의견의 핵심 논리는 한마디로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우회로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비판입니다. 우회로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이나 결국 계약을 잘 지키게 하려는 기능은 비슷한데
왜 굳이 둘을 나눠서 하나는 법원이 간단히 감액해주고 다른 하나는 민법 제103조라는 어렵고 험난한 길로 돌아가게 만드냐는 거죠. 아, 실질은 비슷한데 형칙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달라지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반대 의견은 그냥 위약벌도 손해배상액 예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법원이 직접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맞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수 의견이 제시한 민법 제103조는 사실상 그림의 떡처럼 거의 적용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계약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때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시각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두 판결이 재산과 계약이라는 다소 차가운 영역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족이라는 아주 따뜻하면서도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 사정으로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조부모가 손주를 맡아 키우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적지 않죠. 맞아요. 이때 조부모가 단순히 양육자를 넘어 법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손주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깊은 고민을 낳았습니다. 네,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만약 허용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였죠.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수 의견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허용하는 게 아니라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본 근거는 무엇이고 법원이 제시한 그 신중한 기준들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우선 다수 의견은 법 규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자기 부모나 조부모 같은 존속을 입양하는 건 금지하지만 손자녀 같은 비속이나 다른 친척을 입양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 법적으로 막혀있진 않군요. 네, 일단 법의 문턱은 넘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뭘 심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입양의 진짜 의사를 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양육의 편이나 친생부모의 재혼, 국적 취득 같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 따져보라는 거죠. 동기의 순수성을 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둘째, 친생부모의 동의가 자발적이고 확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서 한 동의는 아닌지 꼼꼼히 살피라는 거고요. 셋째, 조부모의 나이, 건강, 경제적 능력,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생부모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입양이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저울질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 본인의 생각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마지막 기준입니다. 법적으로는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13세 미만이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자녀의 복리라는 단 하나의 절대 기준 아래 각각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이네요. 하지만 이 결정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요? 어떤 점을 우려했던 건가요? 네,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아이의 정체성 혼란이었습니다. 정체성 혼란.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고 엄마, 아빠는 형이나 누나가 되는 상황이 아이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입양 사실을 숨길 경우 나중에 아이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현실적인 걱정으로 들립니다. 또한 원가정 양육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원가정 양육이요? 네, 국제규범이나 국내법이 천명하는 이 원칙에 따르면 주부모의 역할은 친생부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친생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조부모의 입양은 이런 정체성 혼란이나 원가정 훼손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명백히 증명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극도로 엄격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질서와 원칙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었군요. 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네요. 정리해보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오란 관습법은 현대적 재산권 이론보다는 사회 경제적 효용성을 인정받아 생명을 이어가게 됐고요. 그렇죠. 계약상 과도한 위약벌에 대해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사적 자치를 존중하면 기존 태도가 재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관념의 틀을 넘어 오직 자녀의 복리라는 단 하나의 기준 아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네요. 맞습니다. 이 판결들은 법이 박제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안정성과 변화, 계약 자유와 공정성, 전통적 가족관과 개인의 복리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조화를 이뤄나가는지 그 생생한 현장이죠.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판결의 요지를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이런 가치들의 대립구도로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방법이네요.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이 사건의 대법관이었다면 어떤 가치를 더 우선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정말 좋은 접근법이네요. 오늘의 다수 의견이 20년 뒤에는 소수 의견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의 소수 의견이 미래의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이야말로 법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미래 법조인으로서 당신이 만들어가야 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런 고민이 당신의 박안지를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합격을 향한 여정에 오늘의 깊이 있는 대화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험 생활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